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2년 11월, 북한은 처음으로 김정은의 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CNN, BBC,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북한의 다음 후계자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양 내부에서는 은밀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가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 과연 북한 권력층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넣을 나무조차 구하기 어려웠고 어머니는 옥수수 죽으로 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평양도 갈 수 있다고. 그 말을 믿고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평양 배치를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평양에서 저는 대외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실무 간부가 되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올 때마다 행사장을 점검하고 촬영 화면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의 공개 활동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카메라 각도 하나, 조명 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당 간부들, 군 고위층, 그리고 그 아이였습니다. 김주애. 그 이름을 북한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갑자기 공개석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그 소녀가 누구인지. 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군부대 시찰에도, 열병식에도 따라다니던 그 아이. 북한 방송은 그를 존경하는 딸이라고만 표현했지만 누구나 짐작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거라고. 그런데 2023년 말부터였습니다. 그 아이가 화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행사에는 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번 나오던 군사 행사에도, 명절 공연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하면서 과거 영상 자료를 검토할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2022년 11월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모습. 2023년 2월 열병식에서 흰색 코트를 입고 서 있던 모습.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주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존경하는 딸 동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선배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층 자녀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강 문제? 유학? 아니면 더 어두운 이유? 저는 2013년 장성택 숙청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안 보인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공개 처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주애는 고작 10살 남짓한 아이입니다. 권력 투쟁과는 무관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이조차 정치적 상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양 숙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뒤에 숨겨진 어둠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살아는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제가 남한으로 탈출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주애가 사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양 내부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여전히 최고 지도자의 활동을 보도했고 노동신문은 매일 일면에 그의 업적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존경하는 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문을 들은 건 평양 동평양 지역 장마당에서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곳에서 중국산 라면이나 담배를 구입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하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동무, 들었어요? 그 아이 말이에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녀는 더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병에 걸렸대요.
심각한 거. 그래서 중국 병원에 갔다는 소문도 있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면, 이미,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건값을 치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두 동료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이부에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아이 건강이 원래 안 좋았대. 태어날 때부터. 그럼 왜 공개를 한 거야? 그러게. 그래서 더 이상한 거지. 멀쩡해 보였잖아. 또 다른 소문도 있었습니다. 김주애가 실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후계 구도에서 주애를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군부 강경파가 어린 여자아이 후계자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애가 실은 가짜였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사라진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를. 그 무렵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농담도 잘하던 동료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시간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누구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물어보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뭐해요. 위험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당 간부 회의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영상 자료 전부 재편집 지시 떨어졌어. 주에 동지 나온 장면 전부 삭제. 그래.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록에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김주애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든 죽었든 체제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평양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공포, 질문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선 무력함. 10살짜리 아이를 기록에서 지운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이 땅에서는 아이조차 정치의 희생양이 된다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료실 정리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한 행정 작업이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대외 행사 영상 자료를 재검토하고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3명과 함께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선반에는 수백 개의 영상 테이프와 USB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 2022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을 재생하자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주애였습니다.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아버지 김정은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발사대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군 간부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모습. 당시 북한 방송은 이 아이를 존경하는 딸이라고 소개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감독하던 보위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 전부 편집해서 빼. 딸 나오는 장면 전부 삭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삭제요? 이건 공식 방송에 나간 자료인데요? 요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부 지시야. 묻지 말고 해.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찾아내 잘라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은 남기고 아이만 지웠습니다. 김정은이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은 카메라 앵글을 조정해 아이가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2023년 2월 건군절 열병식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주애는 그날 흰색 코트를 입고 주석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갔고 카메라는 여러 번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도 있었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빼. 주석단 장면 다시 편집해서 딸은 없던 걸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TV로 봤던 장면을, 신문, 일면에서 봤던 사진을 이제 없던 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주애가 등장한 횟수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중반까지 거의 매달 공개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군부대 시찰, 미사일 발사, 공연 관람, 명절 행사. 북한 당국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노출시켰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우는 걸까요? 저는 한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주애 동지가 건강 문제로 쓰러졌대. 그래서 더 이상 후계자로 못 쓴다는 거지. 그럼 지금은 모른다.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또 다른 동료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은 건 달라. 김여정 동지가 반대했다는 거야. 어린 여자애를 후계자로 세우면 군부가 반발한다고. 그래서 주애를 빼고 여정 동지가 2인자로 확실히 자리 잡는다는 얘기도 있어.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주애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백 개의 파일을 검토하고 편집했습니다. USB는 폐기되고 테이프는 덮어쓰기 되었습니다. 백업 자료까지 전부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날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보위부 요원이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무들, 오늘 본 거 입 밖에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10살 소녀의 얼굴.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작은 뒷모습. 그리고 제 손으로 그 모든 걸 삭제 버튼을 누르던 순간. 나는 지금 한 아이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도 기록도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권력의 필요에 따라 지워집니다. 오늘은 김주애였지만 내일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 체제의 공범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탈북을 진지하게 준비해야겠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료 삭제 작업을 마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거리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마당으로 향하는 아주머니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길 건너편 초등학교 정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맨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교문 앞에서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이는 웃으며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주애도 저 아이들과 똑같은 10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11살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함경도 고향에 두고 온 9살 딸입니다. 제가 평양에 배치받으면서 아내와 딸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평양 거주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고향에 내려가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을 본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평양에는 진짜 쌀밥 매일 먹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매일 먹지. 사실은 평양에서도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평양이 꿈의 도시처럼 보이길 바랐습니다. 딸아이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TV에 나오는 존경하는 딸도 쌀밥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좋은 거 먹겠지. 딸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좋겠다. 나도 평양 가고 싶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2달 후 그 존경하는 딸의 흔적을 제 손으로 지우게 될 줄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주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그저 태어난 집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김정은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 초등학교 앞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부모님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이조차 정치적 도구입니다. 김주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후계자 후보였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카메라 앞에 서야 했고 군인들 앞에서 손 흔들어야 했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할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정말 병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6.25 전쟁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도 양쪽 다 아이들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적군의 자식이라도 어린아이는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도 아닌데 아이가 정치의 희생양이 됩니다. 심지어 최고 권력자의 딸조차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위험합니까? 제 딸이 김주혜처럼 사라진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딸을 이 땅에서 키울 수 없다고.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김주혜 같은 권력자 자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데 평범한 우리 딸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은 미래가 아니라 인질입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고향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너만은 김주혜처럼 만들지 않을게. 너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줄게. 설령 내가 죽더라도 너는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탈북을 결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왔어요? 정도 인사는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요즘 조심해. 보위부에서 동무 이름 거론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료실 작업 이후로 뭔가 찍힌 것 같아. 그날 오후 보위부 요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김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거나. 저는 요원들을 따라 건물 지하 조사실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였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았고 요원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동무, 최근 자료실 작업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뭘 봤나? 상부 지시대로 영상 자료 정리했습니다. 그거 말고 뭘 더 봤냐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주혜 관련 자료 삭제 작업 말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요원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동무,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자료실에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지. 주혜 동지 어디 갔냐고. 왜 지우냐고. 안 그런가?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료가 다 신고했어. 동무가 불온한 질문했다고. 체제를 의심하는 발언했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동료들 중 누군가가 저를 밀고 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친구도 동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든 배신합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물어봤나? 누구한테 말했나? 혹시 나만 방송 들은 적 있나?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요원은 저를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동무, 앞으로 조심해.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한 번 더 이상한 행동하면 그때는 안 봐줘.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누가 밀고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부 다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밀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의심받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전화기가 도청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 함경도에 있는 제 가족이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보위부가 왔어요. 우리 딸까지 물어봤어요. 아빠가 평양에서 무슨 말 했냐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심받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살 딸까지 조사받는다고?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빨리 탈북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브로커를 통해 가족을 빼냅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동료들과도 평범하게 대화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두만강을 건너겠다. 그동안 저는 몰래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 위안화를 구했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도 알아냈습니다. 탈북 경로도 공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딸에게는 곧 고향 내려갈게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매일 밤 김주혜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사라지기 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간 걸까요? 나는 도망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도망칠 곳도 없었겠지. 그 생각이 들자 더욱 비참했습니다. 저라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으니까요. 김주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북한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감시 속에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탈북하는 날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을 떠나 함경북도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 방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탈북이었습니다. 기차로 이틀을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도까지는 원래 하루면 가는 거리지만 북한 기차는 늘 늦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석탄이 떨어지고 선로가 망가져 있으니까요. 객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마당 장사하러 가는 아주머니들, 식량 구하러 가는 가족들, 그리고 저처럼 북경을 넘으려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함경북도 회령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기차역을 나서자 고향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더 춥고 더 메말랐습니다. 거리에는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지방을 고난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이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 집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준비됐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국 위안화 3,000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출발합니다. 두만강까지 걸어서 2시간, 강 건너는데 10분. 중국 쪽에 사람 대기시켜뒀소.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하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언제 빼낼 수 있습니까? 브로커는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이 중국 가서 돈 더 보내면 그때 생각해보지. 지금은 당신 혼자도 위험해. 저는 억울했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남한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 가족을 빼낼 수 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와 딸 위치는 알려드렸으니 제가 연락하면 바로 움직여 주십시오. 밤 11시 저는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한 명은 20대 여성이었고 한 명은 60대 노인이었습니다. 모두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산길을 따라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5월이었지만 밤 기온은 쌀쌀했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볼 수 있으니까요. 달빛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초소 보이지? 저기 지나갈 때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들키면 총 맞소. 저희는 숨을 죽이고 초소를 우회했습니다. 경비병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50m 거리였습니다. 20대 여성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저희는 10분 동안 그렇게 초소를 지나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50m 정도? 물도 얕아 보였습니다. 5월이라 해빙기가 끝나 강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요. 저 불빛 보이지?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브로커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저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라. 경비대가 저희를 발견한 겁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빨리. 저희는 미친 듯이 물을 헤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60대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건지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쓰러진 걸까요? 브로커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요. 중국 공안 올 수도 있어. 중국 쪽 협조자가 차를 대기시켜 뒀습니다. 저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쪽은 북한, 이쪽은 중국. 불과 50m 차이지만 저는 이제 다른 세상에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딸 사진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흐릿해졌지만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입술에 댔습니다. 미안해. 아빠 먼저 왔어. 곧 데리러 올게. 기다려. 중국에서 3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마을 지하실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밖에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남한행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용은 1만 달러. 제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불법 노동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남한행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 가실 수 있어요. 2024년 10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공항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경비병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아내와 딸,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들. 저는 반드시 데려와야 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김주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남한에 와서 그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탈북자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 내부 정보 등을 묻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양에서 일했던 것, 대외 행사 자료를 다뤘던 것, 그리고 김주혜 관련 자료 삭제 작업을 했던 것까지. 조사관은 김주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부터 안 보였다고 했죠? 2023년 말부터입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 자료 삭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으로는 저는 평양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소문, 권력 투쟁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조사관은 표정 변화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김정은 딸이 사라진 건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적응 훈련,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평양에서 일하셨다며. 혹시 김주혜 그 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 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왜요? 글쎄요. 뭔가 조심하는 느낌이에요.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고치고 남한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탈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김주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김주혜 그 아이 말인데요. 여기서는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선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거 말 조심해. 여기서도. 왜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선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유롭긴 한데 북한 관련해서는 또 달라. 특히 김정은 가족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있잖아. 김정은 딸 이야기는 민감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 함부로 말하면 가짜뉴스 된다고. 여기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막 떠들었다가 나중에 북한이 문제 삼으면 골치 아프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구나. 북한에서는 공포 때문에 말 못하고 여기서는 정치적 이유로 말 안 하는구나. 저는 언론사에 제보를 시도했습니다. 한 방송국 제보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일했던 탈북자입니다. 김주혜 실종과 관련된 직접 목격 증언이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안은 확인이 어려워 보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비슷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오보 위험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침묵했고 남한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침묵당합니다. 그럼 김주혜의 진실은 누가 밝히는 겁니까? 그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을 보다가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김주혜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갔대요? 그 댓글에 달린 답글들을 봤습니다. 건강 문제래요. 유학 갔대요. 그냥 공개 안 하는 거래요. 모두 추측만 있었습니다. 진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출처가 뭐예요? 증거 있어요? 북한이 공식 발표했어요? 북한은 발표 안 합니다. 증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지울 때는 흔적도 없이 지웁니다. 김주혜도 그렇게 지워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침묵 속에 묻힙니다. 북한에서는 공포로,
남한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하지만 저는 압니다. 2024년 평양 자료실에서 제가 무엇을 봤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탈북자 인권단체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증언,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를 했고, 증언을 녹화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쓰일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주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하겠다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증거가 있든 없든 저는 증언하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북한에서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를,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쉽게 지워지는지를. 남한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작은 원룸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교회에 갑니다. 탈북자 모임에도 나가고, 한국 사람들과도 어울립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주 꿈을 꿉니다. 평양 자료실에서 김주애의 얼굴을 지우던 그날, 컴퓨터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던 순간, 그 아이가 웃고 있던 모습이 픽셀 하나씩 사라지던 장면.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아직 못 데려왔습니다. 브로커에게 3번이나 돈을 보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김주애와 같은 나이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김주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숨겨진 걸까요? 평양 어느 저택 지하실에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외국 어딘가로 보내진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남한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기억에서도 사라질 겁니다. 아, 그런 아이 있었지. 정도로만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2022년 11월, 처음 TV에서 그 아이를 봤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미사일 발사장을 걷던 모습, 10살도 안 된 아이가 군복 입은 간부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던 모습.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행복할까? 김주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후계자 수업만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는 법, 군인들 앞에서 손 흔드는 법, 외국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법. 그리고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후계자로 키워졌다면 그 아이는 평생 감옥 같은 삶을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라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저로서는 그것도 끔찍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주애가 사라진 건 단순히 한 아이의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평양에서 사라진 건 아이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던 마지막 자신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2022년부터 김주애를 공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후계자가 있다. 체제는 계속된다. 우리는 강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CNN도, BBC도, 남한 언론도 모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그 아이를 지웠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체제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후계 구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 그 아이 자체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북한은 이런 일을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됐을 때도,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도 모두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북한 정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걸 설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겁니다. 김주애의 실종은 북한 정권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저는 남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주애를 잊지 말라고.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겪었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김주애들이 있으니까요.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나 자유를 빼앗긴 아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중국으로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 굶주림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꽃제비들, 그들 모두가 김주애입니다. 북한 체제의 희생자들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묻는 것입니다. 괜찮았니? 우리가 너무 늦었니? 미안해. 더 빨리 오지 못해서. 김주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어디에 있었니? 무슨 일을 겪었니? 아프지는 않았니?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가 그 아이를 이용했는지, 누가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누가 침묵하라고 명령했는지. 저는 이 남쪽 땅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주애가 살아있기를, 북한의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증언합니다. 2024년 평양에서 한 아이가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그 아이의 이름은 김주애였고, 나이는 10살이었다고. 그리고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 증언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애, 당신이 어디에 있든 살아만 있어 주세요. 우리가 찾을 때까지.